사상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들부터 물량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미국의 하르그슨 폭격과 이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이번 주부터 원유 시장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가운데 IEA의 비축유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이 당장 1억 배럴 정도를 방출합니다. 미주와 유럽 국가들이 약속한 3억 배럴은 이달 말부터 방출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조치가 동원됐지만 유가 폭등세가 진정될진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양은 걸프해역을 통과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16일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중동의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공습했고 이란은 여기에 맞서 중동 내 모든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수출 통로가 된 푸자이라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아 한동안 선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حمل و نقل نفت داره ایجاد میشه و اون مموراژی که دارن میگیرن به خاطر توقف کشتی‌ها در دریا قیمت نفت رو به بالای $200 خواهد رسوند. 이에 따라 원유 시장이 이번 주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약 없는 종전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But the conflict will come to the end in the next few weeks, and we'll see a rebound in supplies and a pushing down of prices after that. 그러면서 미국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했죠.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 수장도 협력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요청을 받은 5개국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란은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미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시간 일요일 아침 주요 방송에 나와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데 대해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China top on that list, Japan, Korea, all the Asian nations. So those are the nations that most immediately impacted by this. So, of course, it's quite logical to have a broad coali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 reopen the straits. 라이트 장관은 특히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서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해협 위협 등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상선 호위에 나서기 전에 이란 군사 능력 무력화가 우선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라이트 장관은 에너지 흐름에 단기적인 교란이 있었고 몇 주 동안 더 이어질 거라면서 전쟁이 향후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왈츠 대사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각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ran can't hold your economies hostage, and we certainly welcome, encourage, and even demand their participation to help their own economies. 왈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심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도적으로 군사시설만 타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타격 옵션에 열어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은 국가들 그리고 이란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5개국 모두 신중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일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영국 에너지안보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a range of things that we can do, including autonomous mine hunting equipment, and that's something we're obviously looking at.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NBC는 각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트럼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선박을 보호하는 건 매우 큰 도박이라면서 이란의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은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하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반격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유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미국과 함께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5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확전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파상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서부에 있는 정권 기반 시설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함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다는 뜻을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내 경찰본부와 위성통신 시스템을 드론으로 타격하며 맞섰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도 미사일 공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 just hope that there will be peace soon and that the threat from Iran to Israel, which is a very real threat, will be over.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이 주요 항구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보낸 뒤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수도 리야드와 유전이 있는 동부 지역에서 드론 10대를 추가로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주변국들의 민간 시설이나 주거 지역은 겨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주변국들과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확전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명분 삼아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뒤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에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현지 시간 15일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하르그 섬 석유 시설 공격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지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현재는 군사 시설만 타격했다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타격하길 원한다면 그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하르그 섬을 이란의 왕관 보석으로 부르며 이곳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한 가운데 바레인의 국영 알루미늄 생산 업체가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제련소를 운영하는 알루미늄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원자재 재고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의 19% 정도가 줄어들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루미늄 바레인은 지난 4일 일부 고객을 상대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출하를 중단했지만 공식적으로 감산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우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한 공군 수송기가 어제 오후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4시쯤 우리 국민 204명을 태우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출발한 공군 수송기는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바레인, 레바논, 그리고 쿠웨이트에서 온 한국인 204명을 비롯해 외국 국적 가족 5명, 그리고 일본인 2명 등 모두 2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체류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탑승 대상자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발 중동 위기로 치솟았던 국내 기름값이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1,900원을 넘어섰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도 1,8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을 하루 앞둔 휴일,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몰려든 차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기름값이 며칠 사이 뚝 떨어지면서 미리 연료통을 채워두려는 모습입니다. 한 2, 3일 정도 계속 봤을 때는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워낙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미리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득 채워놔야지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840원, 경유값은 1,842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직전 이틀보다 내림폭은 둔화했지만 리터당 1,900원을 웃돌던 닷새 전 가격과 비교하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빠르게 내리면서 한때 20원 넘게 벌어졌던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경유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휘발유보다 더 낮게 책정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럭 등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은 여전합니다. 1,500 몇십 원 했댔걸요. 그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현장 일 다니고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 부담이 좀 많이 가죠. 이런 가운데 중동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 3주 후에 국제 유가가 반영돼 국내 유가도 인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 유가 추이는 안개 속에 빠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 지원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산업통상부나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이나 은행으로 속여 긴급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긴급 수출 바우처, 유류세 혜택 지원, 주요 지원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기존 대출 일부라도 우선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 이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중동 사태 지원책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나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양주 오남읍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숨진 여성의 직장 인근 길목에서 여성을 기다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끌고 온 렌터카로 피해자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는 운전석 창문을 깨고 범행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얀 SUV 차량이 시골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차를 몰던 20대 여성은 이로부터 불과 2분쯤 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스토킹 가해자 A씨를 만났습니다.
아침 8시 57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렌터카를 타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자 그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창문을 깨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주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쯤 지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국도 한쪽에 정차된 차 안에서 발견된 A씨는 약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압송됐지만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앞으로 며칠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체포 시한 안에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워지면서 경찰은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가해 남성이 찾던 전자발찌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부착된 거여서 이번에 숨진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알림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존 발찌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 자동 경보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 가해 남성 A씨에게 잠정조치 1, 2, 3호를 적용한 상태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또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3의 2호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정조치가 적용됐다면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법무부 시스템에 연동되게 됩니다.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동시에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잠정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이유에 대해 잠정 조치 4호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직전 가해 남성을 발견하고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당시 무너진 공항 담벼락 외곽을 순찰하던 중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 점을 발견했다며 항행 안전시설 철조망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에 발견된 물체들이 현장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유해 감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잔해 더미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고 현장에서도 추가 유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순찰을 했다며 공항 수방대에 보관된 잔해뿐 아니라 사고 지점 일대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서울 소공동 캡슐 호텔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화재로 다친 외국인 10명 가운데 50대 일본인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유리창 곳곳이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창 안으로는 검게 타버린 건물 내부와 끊어진 전선 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불이 3층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10명으로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화재를 피했던 외국인 투숙객은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며 상황이 긴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went to an ATM to get some cash. When I came back to the hostel, it was on fire. I think it's very scary, and it's very scary for the people who were inside the building. 발견 당시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한 명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의 3층과 6층은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2층 구조로 여러 개 이어져 있는 캡슐 호텔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객실이 좁아 복도에 짐을 두었다는 숙박 후기도 있는 만큼 캡슐 호텔의 좁은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는 이번 화재로 발생한 투숙객 등 이재민 120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숙박시설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숙박업소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숙박객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과 긴급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화재 당일 해당 숙박업소에 예약한 140명 전원의 명단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다른 숙소로 이동했거나 출국한 이들을 제외한 89명에 대해 임시 숙소와 임시 대피소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물 아리수와 비상식량, 간식 등 식음료와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긴급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현장 인근에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개인 물품 반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청주시 우암동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B씨는 복부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는 경찰에 아내의 술 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신고해 분리 조처됐고 이후 짐을 챙기러 돌아갔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 익산 나들목을 2km 지난 지점에서 승용차와 5톤 화물차, 1톤 화물차 등 모두 석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가로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35분 만에 꺼졌는데 인명수색 과정에서 주민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숨진 남성의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맹에 들어갔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전권을 약속했다며 첫 행보로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이견을 이유로 임명 29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복귀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끄며 자맹에 들어간 뒤 이틀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혼란과 걱정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동혁 대표가 공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와 다시 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장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혁신 공천을 완성해달라며 SNS를 통해 복귀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후 밤늦게 경기도 모처에서 만남이 성사됐고 설득 끝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혁신 공천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행보로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중요한 지도자인 만큼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선거에 재공모는 있었지만은 재공모의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여를 해서 공천 경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반면 오 시장 측은 공관 일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앞서 요구했던 혁신선대위 출범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당장 선대위 구성은 어렵더라도 지도부 차원의 전향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장 대표 측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신 혁신선대위가 어떤 특별한 다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존에 해왔던 선대위 관련된 논의는 지금도 계속.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복귀로 어렵사리 선거 준비는 재개했지만 국민의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모에 참여할지 이른바 혁신 공천에 어떤 내용물이 담길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5명의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연설회에 참석한 한준호, 추미애, 양기대, 권칠승,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동반자로서 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제각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울산과 서울 등의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를 이어가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에 원달러 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져 고유가 국면이 이어질 경우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500원대에 올라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가 터지자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며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말 1,420원대에 내려왔던 환율은 중동 사태 이후 빠르게 올라 1,49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13일 거래량이 적은 야간 거래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환율 평균치는 1,476.9원, 월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주엔 1,480원을 넘어섰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원씩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하루 평균 변동폭은 14원을 넘어 16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야간 거래까지 포함하면 변동폭은 25원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원화는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하락폭이 더 컸는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독 OECD 국가들 중에 원유 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라 산업 구조상의 원유가 많이 다소비되는 국가인데 그런 영향을 해외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환율이 1,500원대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1,5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환율을 벗어난 거시경제 전반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고유가, 고환율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처분 가능 소득의 10%를 난방이나 연료비와 같은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로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로 하위 20%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격차가 났습니다. 저소득층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의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요금 인상 압력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첫날 6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하며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현재 시간 16일 협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미 재무부 측은 회담의 분위기나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고 중국 당국자들도 별다른 발언 없이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해 10월 부산 김해에서 양국 정상이 선언한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와 희토료, 첨단 기술 수출 등 수출 통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을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요즘 힙합이 클래식 공연장과 미술 전시장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래퍼 창모는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릴 적 꿈을 이뤘고요. 래퍼 치타도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대중과 소통합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샤라웃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사장님한테 이제 샤라웃 날리고요. 요즘 우리나라 힙합계를 대표하는 창모가 오케스트라와 손을 잡고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입성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크로아티아 피아니스트 막심 무라비차의 공연을 보고 막연하게 키웠던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베토벤, 묘지 이렇게 가가지고 좀 네, 설날 인사드리듯이 이제 인사 한번 드리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빈 여기서 이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을 한다.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는. 클래식 작품처럼 모두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 창모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의 서막을 엽니다. 이 협주곡이라는 것 자체가 독주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폼이 있잖아요. 이 자체를 저희가 이제 공연의 틀로 삼아서 마치 랩이 독주처럼 전면에 서고 오케스트라가 그 흐름을 확장하고 받쳐주는 방식으로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두 마리의 치타가 정적인 자세로 같은 곳을 응시하고 있고 더 이상 달릴 대지가 없는 말이 광활한 바다 위에 고독하게 서 있습니다. 각종 경연 프로그램으로도 이름을 알린 16년차 래퍼 치타가 캔버스에 그린 동물들입니다. 본업인 가수에서 회화 작가 김은영으로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년 전 닥친 팬데믹이었습니다. 음악에서는 내 이야기를 나의 뭐 사랑 그리고 뭐 일상 많은 것들을 나의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다면 제 그림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향한 경고인 이번 전시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서 쌀쌀하지만 낮에는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대기질이 더욱 악화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종일 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8도, 대전 1.6도, 대구는 2.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5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협력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한 가운데 바레인의 국영 알루미늄 생산 업체가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압박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들부터 물량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하르그섬 폭격과 이란의 반격으로 원유 시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사망설이 불거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설은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살아있다면 항복해야 한다며 하르그섬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ABC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 목록의 가장 위에 중국이 있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국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나라들이 이번 사태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나온 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장로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통화해서 다른 나라들을 향해 분쟁을 고조시키고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라고 말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중동 지역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기지와 시설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영내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5개국 모두 신중한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 안보 장관은 BBC 방송에 출연해 안전한 호르무즈 통항이 중요하다면서 기뢰 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옵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밀리밴드 장관은 드론이나 선박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를 묻자 해협이 다시 열리는 걸 도울 수 있는 어떤 선택지든 동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소말리아 해역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요구인데다 우리나라로 와야 할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 국민 보호 차원에서 파견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이 좁고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 호르무즈 해협 특성상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견이 결정된다면 청해부대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 등에서 활약하며 지금까지 선박 4만여 척 이상의 안전을 지원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돼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미 청해부대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작전 영역을 확대를 해서 독자적인 그 작전을 수행한 바가 있고요. 파견이 결정된다면 다국적군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 국회 비준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경우 국무회의 심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한 분위기만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또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당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 입장을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급하게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경제와 안보, 외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신의 사망설을 보란듯이 일축했습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논란에 부른 손가락 개수까지 확인시켜주며 여유를 부렸는데요.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망설은 네타냐후 총리 손가락이 6개처럼 보이는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AI로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의혹부터 이란의 정보전이란 분석까지 누리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사망설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네타냐후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처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은 안전하다며 이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ברגע זה, אבל עושים דברים מכים באיראן חזק מאוד גם ביום הזה, גם בלבנון, ממשיכים.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뿐 아니라 하마스와 휴전한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중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팔레스타인 경찰관과 주민 등 1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الأجواء اللي عندنا بقت كويسة فاليهود يعني فيش عندهم رحمة ولا استجواب عند أي بني آدم.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휴전 협정 후에도 이스라엘의 공습과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65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휴전 협정 위반이나 수배 중인 무장 세력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망자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사망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설은 루머라고 일축하면서 모지타바가 살아있다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하메네이 뒤를 이어 차남 모지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건 지난 8일입니다. 하지만 선출 이후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변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살아있다면 나라를 위해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항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사망설은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상당한 명예로운 용사다. 일단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골석이 된다면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권력 집단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전쟁 끝날 때까지는 이란의 석유 수출 중심지 하르그 섬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군 폭격으로 섬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도 재미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하지만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종전을 협상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전쟁만 끝나면 유가가 바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유가 불안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땐 4주 내지 6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 내에 뭔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위협을 3년, 5년 후로 확 뒤로 미뤘다면 상당한 목표 달성으로 지지를 미국의 정치적 목표와 별개로 피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장병만 13명 숨졌고 이란과 레바논, 이스라엘 등 주변국을 포함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고 CNN은 집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이란의 직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 차남 무즈타바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CBS 방송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이 하메네이가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 측근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루했던 하메네이는 아들인 모즈타바가 언젠가 권력을 잡는 상황을 경계했는데 모즈타바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란 내용입니다. 또 하메네이는 모즈타바가 개인적인 삶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간의 방패가 사라지자 미국은 적 기지를 먼저 타격하는 공세적 방어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전면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공습 보름 만에 1년치 요격 미사일을 소진한 미국과 이스라엘. 쏟아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세에 방패 역할을 하던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재고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미국의 공식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동맹국 방어망까지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물자를 중동으로 돌리고 있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이란의 물량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미국 국방부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대신 발사전 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방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e've heard them talk about taking various measures, and we're planning for all of them. So we have a plan for every option here. 문제는 이 같은 공세적 전환이 전쟁의 강도를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저항의 축을 동원한 총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فعالسازی آن در صورت استمرار وضع جنگی و بنابر رعایت مصالح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미국은 특히 지하 깊숙이 숨겨진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물론 저위력 전술의 카드까지 검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패가 사라진 자리를 날카로운 창으로 메우려는 미국의 선택이 중동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통제불능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충격이 큰데요. 이 남성이 경찰에 거듭된 소환 요구에 한 달 동안 응하지 않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대 여성이 숨지기 전인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자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하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고소 한 달여 만인 그제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변호인 조력권을 주장해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었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차장 주인이 사업을 돕겠다면서 접근한 남성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종업원도 피해를 입었는데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쇠막대를 마구 휘두르는데 상대 남성은 맞으면서도 저항조차 못합니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에 있는 세차장 사장 30대 A씨. 가해자는 이 세차장 일부를 임차해 광택숍을 운영하던 40대 전모 씨입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반년여 동안 임차인인 전 씨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고 말합니다. 막 세차장을 물려받은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한 전 씨가 화가 난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매달 160만 원인 임차료도 처음 2달을 제외하고는 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체벌을 시키기도 했어요. 막 그 투명의자 자식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손들고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한다든가.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는 60대 종업원 B씨도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 씨의 주먹에 맞은 B씨는 이후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은 폭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쪽 눈에 흐릿하게 보이가 아야. 시간 때때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와서 때리고 뒤집잡고. A씨는 전 씨가 사업이 잘 되게 하려는 거라며 본인이 없으면 세차장이 망할 것처럼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해 쉽게 맞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신고할 엄두도 못 냈다는 입장입니다. 친한 깡패, 천안 깡패 주목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면은 너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고 부모님도 다 사고 내가지고 다 죽이고. 경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금전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임차료 미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데요. 검찰은 강 의원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확인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훈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복귀한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를 공고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공고한 뒤 내일 신청을 받고 오는 20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관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록 여부인데요.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이번에 꼭 참여해서 공천 경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2달 동안 마약류 합동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단속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법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대응할 거라며 취득한 불법 수익은 적극적으로 동결한 뒤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LPBA 투어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김가영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3년 연속 우승한 건 남녀를 통틀어 김가영이 처음입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왕중왕전. 김가영과 한지은은 1, 2세트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승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가영은 3세트부터 수비를 겸한 공격으로 한지은의 리듬을 흔들었고 기회가 올 때마다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세트스코어 4대1 승리. 김가영은 이번 우승으로 LPBA 투어 통산 18승, 월드 챔피언십 통산 4승을 달성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3년 연속 우승은 남녀를 통틀어 김가영이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오름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오겠습니다, 여러분. 당구도 열심히 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가영은 이번 우승으로 통산 누적 상금 9억 원을 돌파했고 남녀를 통틀어 역대 상금 랭킹 4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두 번째로 결승에 오른 한지은은 이번에도 첫 우승의 감격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동아일보 기사는 중동전쟁으로 공급망 비상이 걸린 조선업계 이야기입니다. 특히 절단용 에틸렌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만드는 에틸렌은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입니다. 조선업은 물론 자동차와 유통, 의료업, 건설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이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나프타의 절반가량을 중동에서 들여온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에틸렌까지 씨가 마르게 된 겁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 쓰이는 절단용 에틸렌은 기체 형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급에 가장 먼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에틸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체 소재를 찾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에틸렌 수급 비상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겠죠. 호르무즈 봉쇄가 4월을 넘어가면 에틸렌이 없어서 과자 봉지도 못 만들 거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석화업계는 앞으로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을 보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기사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가 현실화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외국산 식재료의 비중이 큰 외식업계에 중동 유탄이 튀었습니다. 수입 원재료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큽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 하나둘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요. KFC의 치킨 한 조각 가격은 300원 올라서 이제 3,600원이 됐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 가격도 크게 뛸 전망입니다. 4월에 발권하는 항공권부터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항공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는 오늘 4월 유류 할증료를 발표하는데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아시아권은 2만 원에서 3만 원, 장거리 노선은 10만 원 이상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대응 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들이 받는 타격은 더 클 전망입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은 BTS가 불러일으킬 경제 활성화력과 BTS 노믹스를 분석했습니다. BTS의 컴백 공연이 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죠.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일대가 특수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 노믹스와 비교해 볼 만한데요. 스위프트는 2023년부터 2024년 월드 투어로 총 21억 달러, 약 3조 1,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BTS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 콘서트 1회당 최대 1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부터 내년 3월까지 월드 투어로 최대 2조 7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광화문 일대 골목 상권부터 편의점,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모두 유례 없는 특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BTS가 멋진 공연을 펼쳐서 세계의 그 위상을 떨치길 기대해봅니다. 3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기사에서 본 BTS 공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6,500명을 투입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대규모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연 당일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관 6,500명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마치 스타디움처럼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연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이 출입할 수 있는 31개 게이트를 운영해 세종문화회관과 청계광장 그리고 태평교차로 일대까지 출입 동선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연장으로 우회 진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 통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 웨스트 사옥과 교보생명 빌딩 등은 안전관리를 위해 주차장과 정문이 폐쇄되고 일부 건물의 결혼식장과 헬스장 등 시설은 제한적으로 통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 교통도 대폭 통제됩니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잇는 세종대로는 공연 전날 밤 9시부터 공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전면 차단되고 사직로와 율곡로, 광화문 지하차도 등은 공연 시간에 맞춰 단계적으로 통제됩니다. 폭발물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경찰은 공연 당일 아침 7시부터 관람객의 휴대 물품을 검색해 위험물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주최 측과 협력해 순차적인 귀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도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가운데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대기가 정체되며 부산과 전남은 오전까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종일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1도, 대구는 2.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부산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내륙과 호남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